S51, 뭐 SK, LG, GS 그 기름이 꼭 GS 기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GS, SK, S51 돈을 내는데 실제 그 거기에는 사제 기름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유회사에서는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제일 골치 아픈 게 근데 근절이 안 돼요. 근절 안 되는 이유가 대리점 사장 입장에서는 사제 기름 한 차를 넣잖아요. 한 달 운영비가 빠져. 그러니까 언제 넣어요? 새벽에 넣어. 새벽에. 몰래 넣는 거야. 몰래. 그래서 유난히 싼 주유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술 더 진화돼 갖고 야 이거 싸게 하면 의심이 가니까 비싸게 파는 거. 그러면 돈을 엄청 남잖아요. 진짜. 네, 저희가 그 지모 주유회사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이 수도권에서 최고의 주유소가 어디였냐면 로마 주유소라고 아세요? 모르죠? 네, GS 주유소 중에 로마 주유소. 로마 주유소가 어디냐면 분당에 들어가면 분당 입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화도로 2개와 반경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반경 5km 이내에 주유소가 없었어. 근데 얘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다 기름 넣을 수 있어. 얼마나 대단한 주유소겠어요. 그런 주유소에서는 사제 기름 하나 넣으면 그냥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잡아내는 거를 모델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어렵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유소, 그러니까 정유회사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주유소에서 언제 우리한테 기름을 얼마큼 샀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유소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정유차가 가서 기름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기름 떨어졌으니까 또 넣어달라 그러면 또 넣어주는 거고, 어떤 날은 20일 만에 넣어달라 그러면 또 넣어주는 거고. 근데 얘가 뭐 한 달에 만약에 5차씩 넣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차밖에 안 넣는다고 그래서 그 한 차를 갖다가 섞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었던 거는 뭐냐면 실제 이제 팔려나간 금액을 갖다 추정하는 거야. 팔려나간 금액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뭘로 추정하냐면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름을 넣고 이 포인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째째하게 포인트 적립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적립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적립한 거는 누가 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정유회사는 알 수 있잖아요. 네. S51, SK 이거 적립카드. 적립카드가 적립되는 패턴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패턴과 그러니까 기름 사는 패턴에서 추정한 값하고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매칭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갭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현장을 급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스피스 스코어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현장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사제 기름을 새벽에 넣을 때 이제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포를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참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했었던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냥 무슨 프로젝트,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정유회사니까 수요 예측하고 유가 가격 예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소모량 예측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 동향 지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 거고. 경기가 나빠지면 차를 안 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름이 얼마나 소모될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요 프로젝트로.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우리 폴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 몇백 개쯤 있는데 거기 서스피스한 그 폴을 갖다가 찍어달라는 황당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건 슈퍼바이즈드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다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 기름이 팔려가는 흐름을 갖다가 이제 추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00개 폴이 있다. 6,000개 주유소가 있으면 어디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많이 팔리고 어떤 때는 주간에 많이 팔리고 어떤 때는 주말에 많이 팔리고 어떤 때는 주중에 많이 팔리는 거 이런 패턴들을 갖다가 해서 이제 유형을 갖다 먼저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주유소 자체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팔려나가는 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건데 추정하는 거를 가장 작은 단위로 추정해서 그 추정값을 썸을 해놓고 자 그러면 거기에 얘들이 사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양이 분명히 지들이 기름을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양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그 일별로 쭉 그걸 쫙 늘어나 보면 이 서스피시스한 날이 생겨. 기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폴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폴이 주유소를 찾고 그 폴이 어느 시점에 많이 이제 이상 패턴을 보이는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해줘야 전국 6천 몇백 개 주유소를 다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360원 지킬 수도 없고. 그거를 해주는 거라 우리가 서스피셔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를 또 실제 프로젝트는 안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말도 안 돼, 뭐 하기 힘들어 그래서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스키장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겨울에 다 여기 RFID 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키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빌려서 쓰는 시인권을 빌려서 쓰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얘가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애를 잡아주는 거. 얘는 주말마다 와서 타는 애인데 갑자기 주중에서 탔다 그럼 서스피시스 한 거죠. 그런 거 찾아줘. 그래서 가장 돈을 잘 내는 프로젝트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 그거는 적발 프로젝트는 적발이 모형을 잘 만들면 그게 다 돈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어쩌면 마케팅 쪽. 마케팅 쪽은 그러니까 뭐 내가 얘가 살 것 같은데 라고 쿠폰을 던져줘 보는 건데 그게 다 안 사도 되잖아. 누구한테 똑같은 쿠폰을 어떻게 뿌리는 게 더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결과가 썩 좀 안 좋아도 괜찮은데 이런 적발 쪽은 참 쉽지 않은데 또 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왜 자기네들이 해봤는데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신 데이터 분석 기술을 쓰면 그게 가능할까요? 개인 파산 하는 게 뭐죠? 개인 파산 신청 해보신 분 없죠?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데서 신용회복위원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중재하는 거잖아요. 중재. 쉽게 얘기하면 얘 부채가 금융부채가 과연 청산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모델은 뭐냐면 이 얘의 부채가 청산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 주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만약에 10억이 생겼어. 근데 나도 먹고 살면서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갚아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중재 조정을 해주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신용 파산 신청이 막 들어오잖아. 다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조정만 해주면 이게 처리가 되느냐. 이것부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수익이 없는 애는 이게 파산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 얘가 지금은 제가 버는 거를 다 갚으면 못 먹고 살잖아. 그럼 최소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거야.
근데 그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갚아 나가는 거야. 그게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준 거야.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프로젝트이긴 한데 그냥 그런 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회생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중재를 했을 때 회생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식별해 주는 모델. 그 다음에는 얘는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중재를 해줘야 되느냐? 얘의 생활비가 이게 월급이 예를 들어서 얘가 300만 원짜리 월급을 받고 있는 애인데 얘를 50만 원 갖고 생활하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70만 원을 주고 생활하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걸 계산해서 그 계산된 금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50만 원으로 생활해 250만 원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그 데이터는 뭐가 있겠어요. 그 전에는 그런 분석 이전에 사람이 관여해서 해봤겠죠. 그래서 띄는 것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악용하는 것도 되게 많고. 혹시 여러분 EITC라고 들어보셨어요? EITC?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거 이제 확대시킨다고. EITC가 뭐냐면 근로장려세제.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해당 안 되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유일하게 돈을 줘. 국세청에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유일하게 돈을 줘. 근데 그게 그 가구당 거의 1,600에서 얼마? 1년에 그 정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확대시켜 나간다고 하던데. 근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안 되죠. 가족 소유의 집도 없어야 되고 무주택 돼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연간소득이 얼마이고 막. 근데 그것도 이게 국가에서 돈 준다니까 1,600에서 한 3천만 원 되는 거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 엄청 많아요. 서류상에 아무 문제 없지. 딱 해당돼. 그게 이제 1년에 엄청난 일을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국세청 데이터 한번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 있어요. 슈퍼 컴퓨터가 몇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려고 하면 엄청난 데이터죠. 진짜 그건 예전에부터 빅 데이터가 아니라 빅 데이터죠. 전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데이터 다 있어요. 다 있고 거기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그 패턴에 보시면 그거야. 소비 가지고 여러분의 소득을 추정합니다. 그 모델이 그런 모델이 많이 있어요. 소비 성향 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쪽이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려운 게 왜냐하면 타깃이 없다. 일단 첫 번째 언슈퍼바이즈 대부분 어려운 건 언슈퍼바이즈고요. 슈퍼바이즈는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뭐 이탈, 반응, 사고, 이미지 인식, 판매량, 추정 쪽에는 Y가 있는가 보다. 근데 이 슈퍼바이즈 모델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패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럼 모델링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바뀌었어. 또 모델링 하려면 또 바뀌었어. 그래서 시각적인 모델링을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모델링 할 수 있게끔 또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하여튼 영역은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확성, 안정성, 경제성인데 사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뭐가 중요한 게 굉장히 다르다. 카드 적발 사기 모델, 도용 모델. 여러분이 만약에 카드를 주셨어, 신용카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드를 주셨어, 신용카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만약에 가시통에 넣어줘요? 카드사한테 갖다 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어디냐면 현금 인출기에 먼저 가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그러니까 가보기도 하지만
야간에 좀 인적이 드문데 한 번씩 써본 데는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90%의 사람은 안 그러겠죠. 10%의 사람은 그러겠죠. 그 이제 제일 많이 잃어버린 그러니까 주승 카드를 가지고 많이 긁어보는 데가 어디냐면 술집이에요. 근데 실제 술집도 불법적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매장은 강남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 카드가 나중에 이렇게 못 모르고 카드 딱 긁어보면 나 분명히 강남에서 긁었는데 저기 막 인천에서 긁은 경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매장을 여러 가지 조건에 좋은 조건에 이거 해놓고 딴 데 가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카드를 여기에 있는 저희 신용카드기가 여기에 장착하는 거로 가잖아요. 여기 업체 신고해놓고 실제 저쪽에 가서 쓰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돌려왔는 거야. 쉽게 돌려와서 이익이 많은 데는 이익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전표로 옛날에 깡도 많이 했죠. 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제일 재밌고 뭔가 호기심이 많은 게 이 적발적이에요. 진짜 굉장히 재밌게 분석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목표는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도달하기. 그래서 또 프로젝트에 조금만 개선해도 성과를 인정해 주거든요. 자기네들도 아니까. 기존의 자기네 적발률이 1%만 개선해줘도 그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는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적발 쪽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서. 분류 모델에 대한 거는 정확도를 따지는 거고 정확도 못지않게 민감도, 특이도 이렇게 따진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좀 하셨던 거고 교차표를 이용해서도 모델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정분류, 오분류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차트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인이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데 랜덤에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방법이에요. 개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평가도표를 이용해서 개인 차트 설명드린다고 했고 추정 모델은 이제 훨씬 더 단순하다. 추정 모델은 오차를 가지고 있고 추정 오차. 추정 오차로 많이 쓰는 게 평균 절대 오차. 이거 제일 많이 쓰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쓰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측치 사이의 관련성이 얼마큼 높으냐 하는 것을 통계적인 상관계수로 따지는 방법을 써요. 그리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셋을 쪼갠다. 그래서 이 홀드아웃 혹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서 앞에서 만든 모델이 얼마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이 검증을 이제 2번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요즘의 추세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파티션 간에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디스조인트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델링에서 꽤 어려운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쪽은 잘 학습이 돼요.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으면 덜 학습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물론 알고리즘에 따라서 균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알고리즘이 있고 덜 받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을 잘 아까 얘기했던 그 부도 비율, 자금 세탁 비율, 금융거래가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 건 발생한다고 칩시다. 10억 건도 더 되겠지. 4천만이
여러분이 그 금융거래를 몇 번 했나요? 1년에? 금융적으로? 100번 한다고 하면 40억 건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 중에서 비정상 거래 비율은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바늘 소 개념으로 바늘 구멍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사장에 떨어진 거기에 바늘 찾기 셈이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불균형 문제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증폭이나 확대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준 다음에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분류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B 테스트, A와 B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혹은 A, B, C를 구분하는 거예요. Yes, No를 구분하는 거나 대부분이 이제 yes, no, 바이너리니까. 근데 A, B, C도 있어요. A, B, C. A냐, B냐, C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A와 B와 C를 적절히 학습해 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거에는 조금 뽑고 적은 거에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 축소라는 방법이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은 거에서 적은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을 써요. 큰 거에다 갖다 맞춰줘요. yes의 비율과 no 비율 중에 yes의 비율이 엄청 작으면 yes를 많이 뽑는 거야. 그래서 no의 만큼 맞춰주는 이게 이제 증폭이라는 거. 그 과정에서 한 데이터가 여러 번 선택이 돼요. 그래서 통계의 복원 추출 방법을 써서 증폭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학기 했던 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예. 그 회귀 모델 할 때 추정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설명에는 이제 예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추정과 예측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쓰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혼용해서 이제 둘 다 써도 상관없는 용어를 추정이라는 용어와 예측이라는 용어. 예. 근데 원래 그 통계에서 estimate라고 돼 있는 거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을 estim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1이냐 2냐라는 거를 그건 분류잖아요. 분류를 추정한다고 안 해요. 분류는 예측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류 예측이 있고 추정 예측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측인 거예요. 예측이라고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을 계산해 내는 거는 그 추정이에요. 개념상으로는. 근데 정확히 들어가면 모르는 값을 계산해 내는 것 중에서 모르는 연속적인 값을 계산해 내는 거를 추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예측이라는 거는 타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임. 그러니까 타임이 예측이니까 미리 예측을 하는, 미리 아는 거, 미리 계산해 내는 거를 시간적으로 나중에 발생하는 것을 미리 계산하는 걸 예측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된 y를 x로서 계산해 내는 거. 그러니까 y 콜 fx에서 y가 연속적인 거를 x를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신의 키를 내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거지. 키는 직접 측정 못한다. 그러면 내가 장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키를 못 측정할 거 아니야. 근데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예측한다고 하면 x 값을 추정한다 그러면 x 값을 집어넣으면 연속적인 y 값을 계산해 내는 거.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추정인데 x에 생기는 이 관측 시기와 y의 관측 시기가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미리 안다. 그러니까 추정도 예측이 되고 분류도 예측이 돼요. 근데 그거를 요즘 주임 교수님이 저한테 계속 많이 전화를 하는데 이제 모 회사 그 컨설팅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근데
그게 통계를 많이 알고 구조관계를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예측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왜냐? 학술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다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점이야, 동시점. 이 사람의 타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뭐 할수록 뭐가 높아지고 뭐가 어떤 결과에 내고. 예. 그래서 뭐 구조환경식으로 우리가 여기 막 모형을 막 만들잖아요. 자, 그거 실점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시장의 관측점을 다 가져다가 데이터를 조사해서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시간적으로 얘는 먼저 할 수 있고 얘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환경식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에 적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이쪽을 시간적으로 나중 거로 하시고 이거는 앞에 거는 시간적. 가장 대표적인 그 예측이 뭐 날씨 예측이잖아요. 날씨 예측. 알고 싶은 게 내일의 온도잖아요. 내일 몇 도, 최고 기온이 몇 도가 된다. 최저 기온이 몇 도다. 그걸 언제? 오늘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X는 뭐야? 오늘까지 정보. 과거서부터 오늘까지 정보를 바탕으로 내일 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차를 하루 전 정보.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시점이 하루에 알 수 있어. 전날을 예측을 해야 돼. 내일 걸 오늘 예측해야 돼. 그러면 Y는 내일 정보고 X는 오늘까지의 정보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정보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오늘의 정보를 Y로 놓고 어제의 정보를 X로 놓는 거야. 또 한 템 더 내려가서 어제의 정보를 Y로 놓고 그저께의 정보를 X로 놓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쫙 데이터를 만드는 거지,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얘가 예측할 때 플러스 1, 네. D 플러스 1을 예측하는 거예요. Y는 D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게 Y 정보고 여기는 D서부터 D 마이너스 1 이 정보를 넣는 거야. 어디까지 필요할지는 몰라요, 정보를.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뭐를 하는 거야? 다음 오늘이 D-Day이면 내일 D 플러스 1을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예측이라는 걸 적용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오늘 얘가 얼마 됐다를 다른 주식하고 다른 가격하고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하는 몇 개 주식이 얼마인데 다른 주식이 얼마 됐어. 이러이러한 주식이 1% 상승했는데 다른 주식은 뭐 0.5% 상승했어. 이 관계 밝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없죠. 의미가 없어요. 가장 알고 싶은 거는 그게 내일이야, 내일. 네, 오늘 이런 변화가 내일 이게 옳지.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Y는 오늘 데이터야 되고 D 데이터야 되고 X는 D-1 데이터야 돼. 그러니까 D-1의 과거 데이터의 흐름이 오늘 영향주는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는 어찌 보면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이 연구하는 영역에 예측이 필요 없어요. 연구 영역에서 인과관계 밝히면 돼. 관계를 밝히면 돼. 관계를 잘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에는 관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측 분석이라는 책을 제가 권장해드린 게 다른 사람 잘 몰라. 인과관계 설명하는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비즈니스 가치는 예측에서 온다. 하루 전날 알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근데 우리나라 어떤 경우에는 하루 전날이 아니에요. 6개월 전에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번 가을에 어떤 옷이 얼마만큼 팔릴지 하는 걸 언제 알아야 돼요? 봄에 알아야 돼요. 여름에, 겨울에, 이번 겨울에 어떤 색상이 많이 팔릴지,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지 여름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계획을 세우고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6개월 전에 알아요. 그러면 모델링은 어떻게 되느냐? Y는
현 시점의 데이터를 Y로 놓고 그러면 6개월 전의 데이터를 X로 놔야 돼요. 그래서 6개월 그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학습이 되는지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이게 돼야 예측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 여름과 올 봄에 작년 겨울에 유행했던 걸 바탕으로 올 겨울에 뭘 만들면 얼마나 풀릴지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 회사 프로젝트를 그렇게 했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 외에 거기에 대해서 생산 계획을 세워야 돼요. 미리 6개월 후에 생산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그런 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예측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뭘 또 하냐면 분배. 그러면 여기서 안 팔리는 얘를 어디로 옮기면은 나을까? 백화점에서 안 팔리는 거 빨리 아울렛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사람의 감으로 했죠.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거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얘는 지금 백화점에서 안 팔릴 꼴이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할인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몰로 소비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도 뭐 모델이죠. 심지어는 제가 예측 분석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채를 받았어 은행이. 근데 부채 중에서 은행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건 뭐야? 꼬박꼬박 임금과 이자와 원금을 갚는 사람을 꼬박꼬박 그게 가장 좋은 채권자잖아요.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채무자는 꼬박꼬박 이자도 내고 원금도 잘 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자는 열심히 냈다 원금 안 내는 사람은 은행이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은행도 안 좋냐면 얘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어. 한 번에 다 갚아버려. 은행이 손해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또 갖고 있는 돈을 얘한테 꽂은 거잖아. 꽂았는데 제가 다 갚아버리면 돈은 되지만 이익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하는 거야,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좀 빨리 갑자기 갚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딴 놈한테 넘겨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이 예측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게 예측이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빨리. 야 이거는 도저히 예측 불가야. 이거는 예측 가능해. 남이 예측 불가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생각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더 모르는 거야. 남은 모르는 거 아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경험에서 감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 할 때 데이터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감을 데이터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전문가지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보다 더 나아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이게 발전하는 게 어떤 수준에서 멈추고 끝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사고하는 메커니즘을 데이터로 흉내내서 학습하기 시작하면 얘는 그러니까 멈추는 게 없어. 점점 발전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AI 연구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학습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하는. 그런데 사람을 능가하는 상황이 되는 게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잘 맞췄다가 기분 나쁜 날은 잘못 맞히거든요. 아침에 한판 하고 나오면 잘 못해. 그게 이제 사람인데 이 기계는 그렇지가 않다.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한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좀 쉬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식사 안 하신 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상식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중을 추정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체중을 직접 잴 수 없잖아요. 여기 뭐 여성분들한테 체중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근데 키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쫙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알고리즘을 바꿔서 모델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추정 오차가 적은 모델이 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값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를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모델을 집어넣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추정 모델링의 개념이 됐고 분류 모델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 이제 남녀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추정 모델을 적용했던 사례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 통과하는 차가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파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이 되는 그 화물차는 고속도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화물차는 그 저울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저울이 비싸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기 동부간선도로 이런 데 보면 동부간선도 많이 막히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뭐가 있어요? 천변에 임시로 도로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근데 거기를 계속 여러분 가다 보면 이렇게 막대 높이를 이렇게 딱 다리 앞에 막대가 있는 게 보셨어요? 다리예요, 다리. 다리에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차를 해야 되는데 그 다리 앞에 막대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차는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달아야 되는데 비싼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높이가 높은 차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막대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경제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그 모델링 할 때도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히 계산하려고 비싼 저울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럼 대충만 계산하면 된다. 그게 바로 이 쉽게 얘기하면 키를 가지고 이제 체중을 추정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게 분류는 또 반대죠. 반대는 이게 범주형이 분류.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여기 한 건데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체중이 많이 나고 키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재는 거는 멀리서 그 사람 접촉 안 하고 체중 못 재잖아요. 근데 키는 멀리서도 되죠. 요새 카메라 가지고 키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체중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통체나 모양을 가지고 카메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할 수 있으면 활용도는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간단한 데이터지만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식별하는 게 어디다 써먹을까? 네,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어디다 써먹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걸 찾아보면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마존에 그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매장 들어보셨어요? 이게 크기는 작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그건 뭐냐면 그냥 계산대도 없고 그다음에 계산할 필요도 없고 가서 이제 물건을 다 짚고 나오면 돈이 나한테 알아서 청구한다. 무인 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인 매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카스테라를 집었는지 이 물건을 이렇게 집으면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반에다가 센서 저 위치에다 했다가 얘가 집어넣은 거를 센서로 다 인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부족한 거를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이 빵을 집었는지 다른 빵을 집었는지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모델이 거기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내가 어떤 물체를 집었느냐 하는 거를 알아맞혀야 돼요. 정확히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 매장에서 누가 들어가서 들고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집는 거를 식별을 해야 돼. 얘를 집었을 때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얘를 집었다라는 걸 내가 나한테 알아야 되는 거고. 들어갈 때는 지하철 들어가듯이 카드를 바코드, QR 코드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헤어 코드를 이렇게 찍고 들어가. 그럼 그 다음서부터 나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